아침 햇살이 평창동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낡은 대문을 열고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에 실려오는 목련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민영아, 도시락 챙겼니? 할머니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영은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머니. 오늘도 김밥 너무 맛있게 싸주셨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는 것을 민영은 눈치채지 못했죠.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손녀의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민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3년째 근무하는 학교였지만 아직도 교문을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설렜죠.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도사인 박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영 선생님, 오늘 얼굴이 유난히 밝으시네요. 좋은 일 있어요? 민영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상견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소연은 민영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민영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민영은 그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28살의 민영은 8살대로 돌아갔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밤, 경찰관 2명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비명 소리,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엄마와 아빠. 교통사고였죠. 민영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민영의 전부가 되었어요. 남편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던 할머니에게 손녀는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평창동의 오래된 한옥에서 둘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왔죠. 돈이 없어서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지만 민영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지방대지만 교육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민영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선생님이 되는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영아, 주말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우리 엄마가 너무 기대하고 계셔. 민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연과 만난 지 3년. 대학 동창이 소개해준 인연이었죠. 대기업에 다니는 도연은 민영에게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진심, 어린 편지를,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민영은 불안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최영희는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서울대 출신의 교육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처지였죠. 수업이 끝난 후 민영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한복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민영아, 이번 주말 입고 갈 한복이야.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건데 손질해 뒀어. 연분홍색 저고리와 치마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비단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민영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민영은 할머니 방에서 나는 향긋한 향나무 냄새를 맡았어요. 문득 할머니 방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떠올랐죠. 젊은 시절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표창장들이 있었어요. 글씨가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요. 민영아, 그 집안에서 뭐라고 해도 주눅 들지 마. 넌 누구보다 훌륭한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영은 도현 어머니에 대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도연 씨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래요. 서울대 출신이시고 강남에서 큰 학원도 운영하시고.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민영아, 넌 지방대를 나왔지만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잖니? 민영은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그날 밤 민영이 잠든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명신학원재단 창립 기념식, 교육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이사장 부인 김옥분 여사라고 적힌 명패.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창동 한옥으로 돌아왔죠.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묻어두고 오직 손녀 민영이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민영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영은 학교로 출근하기 전 할머니와 함께 상견례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예물도 정성스럽게 포장했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매실청도 준비했죠. 할머니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김옥분 당당하게 행동해. 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아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민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민영은 알 수 없는 힘을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은 든든함이었죠. 민영은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운명의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평창동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래된 한옥 처마 밑에서 할머니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창동 전통 한정식집 송악정 앞에 도착했을 때 민영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분홍 한복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지만 마음은 겨울처럼 얼어붙었죠.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민영아, 숨 한번 크게 쉬어.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연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죠. 민영아 할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민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대청마루가 보이는 아담한 방으로 들어서자 최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면접관 같았어요. 옆에는 도연의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영희의 시선이 민영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민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도현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영과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민영 선생님이시죠? 도현한테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찮은 직업이라는 듯이요. 네, 평창동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평창동이요. 거기도 요즘은 학군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그나저나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순간 민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죠. 충남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지방대요. 요즘 서울에서 교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는데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민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어요. 우리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특목고, 연세대, 그리고 지금 대기업까지 늘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관이 맞을지 걱정이네요. 영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뒤수처럼 민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도현이 아버지는 판사 출신 변호사시고 저는 강남에서 가장 큰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 강사만 100명이 넘죠. 그런데 영희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민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모욕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직접 듣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어요. 도현아, 넌 가만히 있어. 결혼은 현실이야. 집안이 맞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김옥분 최영희 씨, 할머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영희가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의 가치를 학벌과 돈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참 안타깝네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제 손녀는 비록 지방대를 나왔지만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당당히 살아왔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순간 영희가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하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민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3년간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영아, 울지 마.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요. 평창동 한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학벌 때문에, 집안 때문에 무시당한 것이 너무 서러웠죠.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감히 내 손녀를.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민영이 잠든 후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수첩이 나왔어요. 30년 전의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교육부 차관, 사학재단 이사장들, 그리고 서울 교육계의 실세들. 할머니는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떠올리는 이름들이었어요. 최영희, 강남 입시학원.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평창동 한옥은 고요했습니다. 민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잠들었지만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앞에 30년 전의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명신학원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서울 최고의 호텔 대연회장은 1000명이 넘는 교육계 인사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이사장 부인으로서 단상에 서 있었죠. 교육부 장관이 직접 축사를 했고 전국의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가 참 화려했지.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창동으로 돌아온 지 30년. 그동안 과거는 완전히 묻어두고 살았어요. 오직 손녀 민영이를 위해서만요. 하지만 어제 최영희의 모습을 보니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오만한 눈빛,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이 밝자 민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어요. 민영아, 힘들어도 일상을 지켜야 해.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민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민영이 나간 후 할머니는 오래된 연락처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석훈 명신재단 현 이사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여보세요? 석훈 씨, 김옥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세요? 오랜만이네요. 30년 만이죠? 정석훈은 할머니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수석 비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재단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왔죠.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은 여전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셔서. 석훈 씨,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석훈은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최영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 네.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석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감히 사모님의 손녀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너무 직접적이면 민영이가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수 전 강남교육청 국장. 여보세요? 진수 씨, 김옥분이에요. 이번에도 상대방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수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남편에게 발탁되어 교육계에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었죠.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가요? 진수 씨, 요즘도 교육계 사정을 잘 아시죠? 물론입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최영희의 학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학원과 임대료, 강사 인건비, 그리고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까지.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궁금해서요. 하지만 박진수는 할머니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전화는 평창동 학부모회 회장에게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동네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를? 민영이가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상대방이 강남에서 학원을 한다는 최영희라는 사람인데 평창동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오래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은행으로 향한 할머니는 대여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명신재단 지분 증서,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각종 채권들. 3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어머님, 이 서류들을 확인하시려면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활성화시켜 주세요. 할머니가 가리킨 것은 강남 일대 프리미엄 빌딩들의 지분 증서였습니다. 그 중에는 최영희의 학원이 입주한 건물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영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민영아, 내가 결정해. 할머니는 내 선택을 지지할게.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감히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하지만 민영이는 모르게 조용히 펜을 놓은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용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어요. 상견례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최영희의 학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학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늘 북적이던 로비가 텅 비어 있었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의대반 학생 10명이 동시에 퇴원했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대반은 학원의 간판이었어요. 최고 수강료를 받는 프리미엄 반이었죠. 뭐라고? 이유가 뭐야? 명신학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수강료, 전액 면제래요. 명신학원. 그 이름을 듣자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교육재단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용했는데 갑자기 왜? 화요일에는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 원장님 임대료 관련해서 긴급 통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50% 인상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의 방침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학원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어요. 수요일 저녁 영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야, 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일인데? 승진 심사에서 갑자기 탈락했어. 이유도 모르겠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어.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목요일 오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큰아들, 엄마, 나 학사 경고 받았어. 장학금도 취소됐고. 뭐? 내가 왜? 성적이 늘 최상위권이었잖아. 큰아들 모르겠어. 갑자기 교수님들이 나한테만 엄격해지고 시험 문제도 이상하게 어려웠어.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금요일 영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강남 학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무도 영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어머, 최 원장님도 오셨네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짜 아니, 평창동 선생님한테 되게 무례하셨다면서요. 학벌로 사람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분이랑 어울리기 좀 그래요. 먼저 가볼게요. 모두가 영희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영희는 커피잔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토요일 아침 영희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현아, 혹시 그날 그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영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도 잊지 않겠습니다라던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일요일 밤 영희는 학원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입이 40%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죠. 영희야, 우리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그저 그저 뭐 남의 집 귀한 딸을 모욕했잖아. 그것도 할머니 앞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들들도 방에서 나와 부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늘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니까. 맞아. 나도 엄마 때문에 친구들한테 무시당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최영희 원장님이시죠? 명신재단 이사장 정석훈입니다. 영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명신재단 이사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원장님께서 저희 재단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을 모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평창동의 김옥분 여사를 아시나요? 영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김옥분 여사는 저희 재단 설립자의 부인이십니다. 30년 전 서울 교육계를 이끌던 분이죠. 전화기가 영희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영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너진 교육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평창동 한옥의 낡은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영이었어요. 일주일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췌한 얼굴에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영이 문을 열었어요. 영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서민영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영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고 집안으로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마루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희는 할머니를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옥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한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은 영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이제 아셨군요. 제가 누구인지. 명신재단 이사장 부인이셨다는 것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민영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명신재단이라니. 민영아, 할머니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할아버지는 명신학원재단을 세운 분이셨단다. 민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니요. 3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로 왔어. 오직 너를 키우기 위해서. 민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교육자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진정한 교육은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거라는 걸. 할머니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최 원장님, 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는 제가 거둬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니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을 학벌이 아닌 잠재력으로 보세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드세요. 영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영을 보자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민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민영은 도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민영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전 그날 도연 씨가 침묵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도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민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영희와 도연이 떠난 후 민영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서민영, 할머니, 저를 위해 그렇게 큰 걸 숨기고 계셨어요? 민영아, 넌 할머니의 전부야.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민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 우수교사 시상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올해의 우수교사상은 평창동 초등학교 서민영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영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객석에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를 믿고 키워주신 할머니께 바치고 싶습니다. 민영의 눈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민영과 할머니는 평창동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민영아, 이제 알겠니?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란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와 민영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한편 최영희의 학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꿈과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영희는 이제 학벌이 아닌 학생들의 꿈을 보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오래된 한옥에는 여전히 할머니와 민영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진정한 교육은 학벌이 아닌 인성에서 나온다는 것.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